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 정부에 임명된 국무위원들에게 어색하겠지만 공직에 있는 기간만큼 국민에게 위임받은 일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열어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을 통과시켰고 법무부 장관이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도 속전속결로 처리했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선 이재명 대통령 취임 둘째 날 행보와 새 정부 출범 직후 진행된 거대 여당의 입법 드라이브 상황도 분석합니다. 인터뷰 코너에선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만나서 대선 패배 이후 당 수습 방안, 당의 진로를 짚어봅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이 내일 새벽에 월드컵 본선 진출을 위해서 이라크 원정 경기에 나섭니다. 무더위와 관중들의 압박을 견디고 본선 진출에 다가갈 수 있을지 스포츠는 완수 코너에서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취임 둘째 날인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첫 국무회의 주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매우 어색할 수도 있고 그러긴 하지만 우리가 국민에게 위임받은 일을 하는 거니까 어쨌든 공직에 있는 그 기간만큼은 각자 해야 될 최선을 다하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저로서도 아직 이 체제 정비가 명확하게 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 동안도 우리 국민들은 어쨌든 어려운 상황에서 고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저는 그 시간을 좀 줄이고 싶고 현재 여러분들이 또 헌법기관으로서 또 법률에 의해서 하실 일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자, 전 정부 국무위원들과의 어떻게 보면 상견례, 첫 상견례 자리였고 전임 문재인 대통령, 전전임이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의 첫 국무위원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또 표현도 하고 그랬던 적도 있는데 여하튼 되게 어색한 동거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홍익표 의원님 이게 보통 한 달 정도는 걸린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최소한. 그보다 더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인사청문회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밟아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장관 후보자들 같은 경우는 일단 인사검증, 자체 인사검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리고 나서 국회 인사청문회 보내면 통상 한 3주 정도 걸립니다. 네. 예, 그러고 나서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달이 넘겠네요. 예, 그러면 임명하고 그 국회에 보내는 절차가 네. 한 최소 한 열흘 정도 지금부터 해도 확정이 돼도 네. 한 열흘 정도 걸릴 것 같고요. 그러면 그로부터 또 한 3주 걸린다고 보면 한 달 반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물론 이제 국무위원들이 충원되는 대로 기존의 그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들을 한두 명씩 이렇게 그렇겠죠. 네. 이제 해임할 수는 있겠죠. 자, 근데 어쨌든 새 대통령이 임명한 그런 국무위원 진영으로 완전히 짜지는 데는 한 달 반 이상은 걸릴 것 같다고 이제 전망을 해주셨고요. 자, 윤주진 위원님,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 국무위원 전원이 사임 뜻을 밝혔는데 대부분 반려해서 이제 당분간 한 달 반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과 같이 일하기로 했는데 유독 박성재 법무장관 사임만 받아들였습니다. 이거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법무부 장관의 어떻게 보면 검찰에 대한 지휘권, 수사 지휘권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우려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도 정부 출범과 함께 사실은 사법적으로 풀어나가야 될 문제들이 여러 개 있을 것이고 특히 김건희 여사의 문제란 도이치모터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재수사 방침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 좀 암초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리스크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만큼 좀 신속하게 공석으로 비워두는 것이 전반적으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다. 이렇게 좀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익표 의원님 제가 보기엔 또 그것도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란 특검을 네,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수사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제일 크다고 봅니다. 그래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피고발인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범죄 혐의 대상으로 지금 현재 수사 대상자이기 때문에 예. 그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을 유지하는 것도 문제고 뭐 그런 측면에서 최우선적으로 지금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과제 중에 최우선 과제 중에 하나가 내란 종식 민주질서 회복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장관직을 유지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 또 장관직을 예, 윤주진 위원님. 이제 특검 수사를 받게 되면 네네. 장관직에서 물러날 수가 없게 되고 그러면 새로운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지 못하는 특검이 끝날 때까지 그렇게 되는군요, 사실 그게 또. 되게 중요한 문제죠. 예.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또 그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한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철회됐어요. 이건 어떤 의미라고 홍익표 의원님 보세요? 그거는 저희가 일관되게 민주당에서 그 부적절한 인사권 남용이라고 저희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헌법재판관의 임명과 관련돼 가지고 국회 임명 몫이 있고 대통령 임명 몫 그다음에 그 헌법재판소장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예. 지난번 국회에서 그 마흔역 재판관을 포함해서 3인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추천할 몫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그러니까 형식적인 절차적 승인이기 때문에 이거는 임명해야 된다라고 네네. 얘기했고 국민의힘에서도 전신인 한나라당 때 이미 이 선례가 있어요. 그때 헌법재판소장이 공석이 됐습니다. 탄핵된 상태에서. 근데 이것은 대통령 인사 몫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그 당시에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주장을 했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때 한덕수 권한대행이 과도하게 권한을 남용했고 그거는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래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가지고 인사권 그러니까 임명 절차가 중단됐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인사권자가 이제 새로 임명 그 대통령으로서 그 취임했으니까. 선거에 그 당선돼서 취임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후속 조처로 불확실성을 제거한 거라고 봅니다. 네네. 어떻게 윤주진? 저는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사실 좀 속도를 낸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뭐 공직선거법상의 이제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죄를 삭제한다든지요. 예. 아니면은 뭐 대법관을 무리하게 증언하는 문제라든지 또 지금 이제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는 재판을 중단한다라고 하는 그런 조항들이 사실은 위헌 논란에 당연히 시비에 휘말릴 수밖에 없게 된다면 사실 헌법재판소를 최대한 조속히 빨리 구성해 놓는 것이 본인에게는 더 안전할 수 있다. 이런 정무적인 판단도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헌법재판관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고 저희 제작진이 지금 하나 대법원 띄워주셨네요. 맞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대법원이잖아요. 예, 그거는 저희가 바로 잡겠습니다. 자, 이재명 정부의 명칭을 국민주권 정부로 한다는 보도들이 나왔는데 강유정 대변인은 아직 결정된 건 아니다. 이게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이 대선 레이스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이거 결정되지 않았을 뿐이지 이걸로 될 가능성도 있기는 있는 거죠, 지금. 저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뭐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가 그냥 이렇게 뭐 지나간 말로 한 게 아니라 사실 국민주권 정부, 국민주권 시대 이거 굉장히 강조하셨거든요. 그다음에 왜 이 얘기가 나오냐면 연속선상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란 종식 민주적 질서, 헌법 질서 회복과 대한민국의 헌법은 모든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민주공화국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이 뽑은 그 일꾼인 신분군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총칼을 겨누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위임된 권력, 지금의 앞으로의 시대는 국민이 주인인 시대를 만들겠다. 그래서 국민주권 정부라고 명칭을 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것으로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애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게 그 당권을 이렇게 장악하고 강화하는 이런 과정에서도
당원 주권. 그거하고 이렇게 쭉 연결이 그렇습니다. 되는 것 같아요. 연속선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과거에 이제 국회의원이라든지 몇몇 좀 그 힘 있는 정치인들이 당을 좌지우지했던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당원들이 일반 평당원 그 한 명 한 명의 당원들의 힘이 당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된다 이런 차원이고 국가 운영도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겠다는 거죠. 네네. 자 윤주진 위원님. 근데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좀 명칭을? 너무 어색하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길기도 하고요. 참여정부는 딱 입에 뭔가 와닿는 네 글자의 그런 게 있는데 문민정부, 참여정부, 국민정부 이런 게 있는데 국민주권정부는 조금 그리고 조금 다른 나라가 봤을 때는 어색할 수 있는 것이 당연히 국민들에게 주권이 있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원칙이자 가치잖아요. 근데 그것을 굳이 구태여 명칭을 넣어서 강조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오해를 유발할 수 있고 참여정부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우리가 민주주의가 성숙하면서 시대 정신으로 뭔가 등장했던 그런 가치였다면 사실 국민주권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재명 정부로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별칭 정도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홍익표 의원님은 계엄 사태, 탄핵 정국 이걸 극복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 부여를 하는 게 좋겠다는 거고, 좀 윤주진 위원님은 굳이 그거를 명칭을 안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지금. 거기에 한번 좀 더 홍익표 의원님. 하는데요. 제 자신이 이걸 매우 적극적으로 저도 찬성을 하기 때문에. 그러셨어요? 예, 제가 국민 주권 그 특보단장을 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지난 것도 있지만 앞으로의 미래적 과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헌법을 개정하면 국민 소환제, 국민 발언제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즉 현재 국민들이 현재 시점에서는 선거 때만 되면 투표하는 것으로 국민의 권리가 행사가 매우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게 아니라 좀 더 일상적으로 국민의 권리가 좀 행사되는 그러한 정치 시스템을 만들자. 예를 들면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같은 경우는 주민총회, 그러니까 일반 그 의회 말고 과거에 이제 그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어떤 아크로폴리스 같은 그런 형태의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민회 같은 우리로 하면 민회제 해석을 하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것들을 좀 실제로 정책 실험을 하고 있고 많은 OECD 유럽 국가 내에서는 제도적 장치로 보완이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정부 수준에서. 그래서 저는 그러한 식의 제도적 도입을 우리도 고민할 때가 됐다. 주민들의 일상적인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그러니까 그 대의 정치의 한계를 이제는 보완할 때가 된 것 아니냐 이런 겁니다. 네. 자, 이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이 인수위를 거치지 않고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내각이 구성돼야 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 자,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지명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단 출근길 메시지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이미 선거 기간 동안에 나라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남마와 같은 어려운 시기를 헤쳐갈 국정의 능력을 첫째로 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에 대한 충직함이다. 이렇게 충직함과 능력 두 가지를 기준으로 고민 끝에 제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가급적 다양한 인물들이 국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윤주진 의원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대통령과 이제 손발이 잘 맞는 인사 뭐 뽑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런 평가도 있고, 반면에 대통령이 말하는 좀 국무총리라는 인사를 좀 이렇게 깜짝 인사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놀라게 하면서 이렇게 신선함을 줄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 뭐 그리고 특히 통합하고도 좀 거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나와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역대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하는 수순을 보면 초반에는 통합형, 화합형 인사를 하고 국정 중반기에 들어가면서 국정 동력을 좀 더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제 측근 인사라든지 정치인 출신들을 중용하는 그런 패턴들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과거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임명했던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본인이 호남에서의 어떤 지지 기반이 좀 약하다라는 그런 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낙연 당시 지사를 중용했던 것인데, 김민석 전 최고위원이 어떤 면에서 강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차치하고서라도 이분이 적어도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역대 어떤 시기보다도 분열과 갈등에 휩싸여서 국민적으로 둘로 쪼개져 있는 이런 극심한
분열의 정치 속에서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적어도 통합형 인사는 아니다라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분이 그리고 특히 최근에 대선 전국에서 사실은 뭐 이준석 당시 후보에 대한 어떤 제명을 직접 본인이 거론한다든지 또 한솥밥을 먹었던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뭐 일본식 표현을 써서 비난을 한다든지 사실 강도 높은 비난의 어떤 휩싸였던 인물이거든요. 가장 전면에 나선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재명 후보의 어떻게 보면은 친위 부대를 이끄는 그런 역할을 했던 분이 다시 국민을 아우르는 통합형 총리를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난 거죠. 차라리 김민석 지명자가 비서실장을 한다든지 당대표를 한다면 자연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국무총리라는 자리는 조금 국민들로서는 뭐 갈증이 있을 것이다. 지난 사례와는 조금 좀 튀는 인사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익표 의원님한테 제가 똑같은 질문인데 이런 각도에서 한번 드려볼게요. 이게 이제 당 지도부가 당 대표가 있고 그다음에 최고위원들이 있는데 사실 당 대표가 대표 최고위원이잖아요. 예. 그다음에 그게 이제 이재명 당 대표였고 그다음에 바로 넘버 2가 수석 최고위원 이제 김민석 최고위원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대표 최고위원이 이제 대통령 왔는데 수석 최고위원이 국무총리로 왔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임팩트라는 이런 측면에서는 이건 좀 갸우뚱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이제 하나 사실관계인데요. 예. 우리 당의 이제 그 서열은 당 대표, 원내 대표, 그다음에 이제 그 최고위원 이렇게 순서가 그렇군요.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공식 직함에는 수석 최고위원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렇죠. 이거 만들어진 게 정청래 의원이 자기가 1등한 다음에 1등한 걸 강조하려고 수석 최고위원 그때부터 붙인 건데. 정청래 의원이 만든 거예요? 그렇습니다. 원래 당원 단계에는 수석 최고위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 1등한 사람. 예, 관행상 득표에서. 이제 최고위원들 자리를 이렇게 그 배정을 할 때 순서대로 합니다. 그 득표율 순서대로 1등, 2등, 3등 순서대로 이렇게 자리를 배정하니까 그거를 특별히 강조하기 위해서 정청래 의원이 수석 최고위원이라고 해서 그게 하다가 보니까 그냥 없는 사람들한테 굳어졌어요. 네, 없는 직함이 있는 것처럼 됐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어떤 그 좌장 역할을 하는 거죠. 수석 최고위원이 김민석 그 수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그 자기가 주어진 소임 그다음에 어떤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위원으로서 그리고 특히 대선 시기에 그 어떤 탄핵 정국 대선 시기에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해야 될 역할 그 자기가 해야 될 책임을 충실히 완수해낸 사람 아니냐 이렇게 보고요. 네. 제가 아는 김민석 최고 그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아마 총리가 되면 또 다른 리더십을 보여줄 거로 봐요. 그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의 비서실장도 했고 네네. 오랫동안 당무 경험도 많은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이에 비해서는 지금 아마 김민석 의원하고 같이 했던 분들은 다 70이 넘으셨을 거예요. 그 굉장히 그 경력이나 이런 것이 오래된 분이고 저도 아주 개인적으로 가까워서 여러 차례 얘기를 해보면 훨씬 더 도리어 저보다 훨씬 더 유연하세요 생각이.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내고 국민의힘이나 어떤 뭐 그 국민의힘 지지층이 보기에는 너무 강성이고 뭐 좀 미운털이 박힌 그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요. 아마 총리가 되면 전혀 다른 통합적 리더십을 하는 정치적 연륜이 있다고 보고 정책위 의장 또 민주연구원장도 하셨기 때문에 그 어떤 정책적 역량,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이해도도 굉장히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총리로서 아주 맡은 바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8998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노무현 정부 이해찬 총리처럼 대독 총리가 아닌 실무형 총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해찬 총리가 대독 총리였나요? 이해찬 총리 같은 실세형 총리가 될 것 같다.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대독 총리가 아닌 이해찬 총리 이 대독 총리가 좀 앞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렇죠. 좀 헷갈렸어요. 자, 인선 한번 볼게요. 강훈식 의원 비서실장에 위성락 의원 안보실장에 지명했고요. 아까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얘기했으니까 국정원장 후보자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하마평. 이건 많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참고만 하세요. 하마평 보니까 그 언론에서 보도된 하마평 보니까 통일부 장관의 정동영 의원. 제 기억이 맞다면 2005년이니까 20년 전에 통일부 장관 했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환경부 장관의 김성환.
국방부 장관의 민간인 안규백 의원, 서영교 의원이 행안부 장관 뭐 이렇게 거론은 되는데 자, 이 면면에서 뭐 그냥 지명된 사람 위주로 해가지고 윤주진 의원 보시기에 좀 눈에 띄는 인사는 어떤 게 있었어요? 일단은 그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다시 국정원장이 온 거는 좀 의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워낙 뭐 고령이신 점도 있지만 실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싸고 상당히 국내외적으로 우려되고 있는 프레임, 뭐 친중이라든지 뭐 근데 사실 미국과의 70은 안 됐어요. 58개 때. 예. 그러니까 미국과의 뭐 대립 문제, 뭐 트럼프와 충돌하는 거 아니냐 이런 세간의 시각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네. 좀 더 외교안보 라인은 더 한미 동맹에 충실하고 기존의 자유진영 질서에 더 그 확고한 믿음을 가치 체계를 가진 분을 임명했다면 네, 네. 훨씬 더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도움이 되는 인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동영 의원 같은 경우는 저는 과거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바로 정동영계의 인사였잖아요.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 다시 정동영 장관이 된다라는 것은 이게 뭐랄까요? 조금 어색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근데 안규백 의원은 왠지 임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을 민간인 출신으로 하겠다라는 확고한 원칙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혀 정말 뜬금없는 사람이 되면은 또 국민적 비난을 받을 수 있고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 국방위원장도 하셨고 군 관련해서 정책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그 경력이 풍부하신 안규백 의원은 그런 이재명 후보의 발상과 현실적인 논리를 좀 둘 다 충족할 수 있는 인사의 퍼즐이 아닐까? 예. 안규백 의원이 동료 의원들하고도 좀 이렇게 저 성격이나 이런 것도 저 되게 뭐라 그럴까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나는 홍익표 의원님이 좀 뭔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예. 제가 일단 그 하마평에 오르는 분들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지 않겠고요. 예. 왜냐하면 이거는 뭐 대통령 인사권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홍익표 의원님이 지금 저기 정동영 아니고 누구야 이 얘기 할 수가 없잖아요 방송에서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쉬는 시간에 잠깐. 일단은 이제 확정된 분들만 갖고 얘기하면 네. 먼저 이제 위성락 안보실장하고 그 이종석 국정원장 얘기하면 저는 이종석 국정원장을 임명한 것에 도리어 그 야당이 더 환영을 해야 돼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국정원을 정치에 활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드러낸 겁니다. 그러니까 어설픈 정치인 이렇게 예를 들면 뭐 그 임명된 분이니까 인용하게 임명 안 된 사람을 넣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민석 의원을 국정원장 했다. 예. 야당이 더 펄펄 뛰죠. 야 그러면은 그 친위 인사를 넣어서 국정원을 장악해가지고 정치에 또 이용하려고 하나? 뭘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구심이 생기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런 논란이 있는데 이종석 국정원장 같은 후보자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정치에 개입할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저하고 인연은 거의 한 30년이 넘는데, 그러시군요. 예, 그 같이 연구자로부터 그때부터 인연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종석 국정원장이 그러니까 확실한 의지는 국정원을 정치에 활용하지 않는다는 대통령 의지가 드러난 거고요. 근데 야당 입장에서 보면 좀 북한에 너무 유화적인 분이 외교 안보 라인의 주요 직책을 맡았다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인데요. 근데 네. 그 실제로 이종석 국정원장이 대북 전문가이긴 하지만 예. 그렇다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 유연하고 지나치게 양보 위주하고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도리어 그 노무현 정부 시절 그리고 또 최근에 북한 문제에 대해서 보다 원칙적이고 분명한 입장들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오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매우 균형 잡힌 대북 정책을 할 것이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성락 안보실장하고 궁합이 잘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위성락 안보실장 같은 경우는 북미국에서 오랫동안 근무했고 대사는 러시아 대사를 했지만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미국 전문가입니다. 북미국이 이제 미국 그 관련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요. 예. 외교부에서. 워싱턴 조야에서 이재명 그 대통령의 외교안보 이사 중에서 그래도 뭐 우리하고 대화가 될 만한 사람이야 하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그 위성락 안보실장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미국과의 관계, 그러니까 한미 관계를 중심으로 놓고 안보실장이 외교 전반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측면에서는 저는 매우 적절하고요. 그건 이종석 국정원장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미국 관련된 건 안보실장 중심으로. 반면에 그 북한 관련 이 외교안보 전략 쪽은 국정원장 중심으로 가는 투트랙 전략을 확실하게 인사를 통해서 보여줬다 이렇게 보고요. 네. 강훈식 비서실장은 젊은 리더십을 아주 저는 잘할 것 같아요. 뭐
딱 보면 한 7, 8년 전에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 임종석 실장하고 나이가 거의 비슷한 나이에 지금 네, 비서실장이 된 거거든요. 비서실장은 대통령보다 한 살이라도 더 어린 사람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보다 30분 먼저 일어나서 30분 늦게 일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그 유연하고 굉장히 그 기자들 또 야당 인사들하고도 굉장히 프렌들리한 사람이에요. 네. 친화력이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비서실장으로 아주 업무를 잘 해낼 수 있으리라 봅니다. 장영철 님이 인수위도 없이 시작하는 정권인데 처음엔 선발 맞는 인사들과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균 님이 재갈공명을 임명하더라도 비판할 사람은 비판할 겁니다. 라고 이제 하셨네요. 자, 참고하시고요. 국회는 오늘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열어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3특검법과 검사징계법 통과시켰습니다. 자, 홍익표 의원님. 이게 뭐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 협치 이제 강조한 게 어제인데 이게 야당 입장에서는 여당 야당이 자꾸 주춤하게 돼요. 이게 바뀐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근데 야당 입장에서는 와 이게 어쨌든 자기들한테도 올 수 있는 그거여서 되게 좀 위협으로 느낀다. 와 어떻게 취임하자마자 이렇게 그 국회에서는 바로 드라이브를 거지 이러고 좀 우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저는 국민의힘이요. 예. 오늘 이걸 당론 채택 갖고 내부에서 약간의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은 당론을 못 바꾼 거죠. 그래서 여전히 기존 당론처럼 내란 그 3특검법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견지한 거는 매우 잘못된 결정이다. 네. 그러니까 지금 김문수 후보가 어제 그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런 탄핵 내란 관련된 그 절연하지 관계를 끊지 못한 거에 대한 후회와 반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직 변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이 내란 김건희 그다음에 최상병 특검과 관련된 것은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해서 관계를 끊고 국민의힘이 새로운 변화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일부 한 20여 명 정도 의원들의 그 주장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의원들이 침묵하거나 외면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는 결국은 뭐 시체말로 표현하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한테는 야당을 공격하기 훨씬 좋은 소재입니다. 저 사람들 아직 내란과 연계된 당. 내란과 동조하는 정당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계속 정치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힘의 쇄신도 더 어렵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차라리 끊을 건 끊어내고요. 네. 저는 국민의힘이 그 김영삼 대통령의 그 말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 팔을 하나 내주고 상대 목을 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김영삼 대통령이 자주 쓴 표현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야당이 되면요. 그런 결기가 있어야 돼요. 내 팔 하나 내줄 각오하지 않으면 아무런 내 옷에 이 진흙 한 흙 한 점 안 묻히고 어떻게 야당 역할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 기회에 그래야만 그 국민의힘도 과거에 잘못된 잘못 실수 그다음에 잘못된 역사하고 단절해야 돼요. 네. 이번 기회에 단절하고 환골탈퇴하면서 국민의힘이 그래야 다른 법들,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면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명분 있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반대할 수 있는 법들을 반대하지 이 3특검까지 반대하면 국민이 보기에는 그 국민의힘의 주장이 명분이 없다고 보일 겁니다. 네. 윤주진 위원님, 예.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사실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취임을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특검 정국을 다시 만드는 것이 과연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금 그렇게 시급한 문제인가. 다른 현안들도 많이 있고 본회의를 처음 열어서 하는 날인데 굳이 이게 사실은 겨냥하는 것이잖아요. 지금의 야당 국민의힘을 겨냥할 수밖에 없는 예를 것이고. 들어서 뭐 추경 법안도 아니고 왜 그게 특검 법안이냐? 그리고 이제 이 특검을 하게 되면 실제로 기소가 되는지 여부를 떠나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다수는 억울하게 수사를 받고 기소를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천명한 통합의 가치에는 어느 정도는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요. 다만 저는 이 부결이라고 하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보다도 오히려 자율투표를 통해서 부결할 사람은 부결하는 쪽으로 투표를 하고 그것이 국민의힘의 현재의 의견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러운 방법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은 당론으로 채택을 하나 하지 않나 제가 봤을 때 나오는 표결수는 거의 똑같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국민적 이미지에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 여당이 특검을 추진하는 경우가 사실은 없다라는 것이죠. 이미 검찰, 경찰 그리고 군까지 모두 인사권을 가지게 됐다면 얼마든지 수사든 징계든 감찰이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것인데 네. 왜 굳이 특검이라고 하는 대대적인 어떤 정치적 이벤트를 벌여야 하는 것인가 그런 의구심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시간 교통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유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연휴를 앞둔 목요일 서울 시내도로는 마치 금요일처럼 꽉 막혀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잠실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고요. 1시간 20분 정도 걸립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청담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막히고요. 1시간 5분 정도 소요됩니다. 반대 하남 쪽으로는 행주대교 1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고요. 이후로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영동대교까지도 정체입니다. 북부간선도로 구리방향 원릉 분기점 1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천안 일대에서만 한 번에 14km 정체고요. 더 가서 외관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지선 창원 쪽으로도 달성 1터널 1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있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습니다. 홍익표 전 민주당 국회의원,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위원 두 분과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이어가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우리가 삼특검법 검사징계법 얘기를 좀 했는데, 자,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저께 이재명 대통령과의 비빔밥 오찬 자리에서 축하드린다고 짧게 얘기한 다음에 막 직설을 했습니다. 직격을 했는데 선거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등 개정안은 심히 우려스럽다. 고 했어요. 일단 오늘 본회의에 이제 처리를 하진 않았는데 이른바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 제가 여러 그 민주당 의원들 인터뷰를 이렇게 방송에서 한 인터뷰를 보니까 박균택 의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음 본회의에선 처리할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그냥 한 번 미뤘을 뿐이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홍익표 의원님 이 부분이 여하튼 뭐 이재명 대통령 방탄 법안이 아니냐 이런 그 지적을 그 비판을 상대당에서 계속 해왔고 실제로 뭐 합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국민 중에 제법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대통령 국정 안정을 위해서는 민주당에서는 필요하다고 해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 두 가지 지금만 좀 모아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뭐 다른 여러 가지 그중에 형사소송법 관련된 절차 규정을 개정하는 것과 네. 대법관 증언 이 두 가지가 지금 이제 붙어 있는데요. 우선 형사소송법에 그 대통령의 그 소추를 면제하는 부분은 제가 몇 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헌법 84조에 대한 투명성, 그러니까 투명하게 저 절차를 규정하자. 이게 모호하기 때문에 사실 소추에 대해서 해석은 법적으로 봐도 이것은 기소를 포함한 여러 가지 추후 형사 절차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판까지 포함된다라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안 그러면 기소를 중단한다 이렇게 하지 소추라고 표현하지 않거든요. 법적 모호성을 극복하자. 예, 분명하게. 예. 근데 저희는 분명히 이 법 84조 해석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된다는 것은 민주당의 입장이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다른 입장을 갖고 있어요. 반대되는 해석을 갖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그렇다면 84조 해석에 대해서 최종적인 문제는 헌법재판소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는 이 법을 낸 거고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명분을 갖고 반대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우리가 그 법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현직 대통령이 기존의 재판 절차에 계속 불려다니고 일하기도 바쁜데 해외 정상회담 나가야 되는데 재판이 있으니까 나가지 말아야 된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는 절차적인 그 투명성을 확보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개정안을 낸 거고 네. 만약에 국민의힘이 문제가 있다면 이건 헌법소원 등을 통해서 이 법이
그 위헌 여부를 따지면 된다. 그러니까 저는 서로가 각자의 주장을 내세우고 나머지는 우리 사회의 사법 시스템이나 절차적 정당성을 따라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네. 이건 저는 신속히 처리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요. 네. 두 번째 대법관 증언 문제는 저는 그 한 30명 정도 증언하는 문제는 그동안 오랫동안 논의가 되었던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인 방향은 증언하는 게 맞다 이렇게 저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다만 증언의 방식 그러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그러면 그 지금도 그 심사위원회가 있어요. 대법관 네네. 추천위원회가 그럼 추천 절차를 좀 더 객관적이고 그 편향성이 없는 사람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지 여부. 그리고 두 번째는 매년 해마다 지금 4년 1년 후부터 4명씩 늘린다고 네네. 하면 그렇다면 그 이재명 정부에서 16명 다 늘리는 건 아니냐. 그러면 저는 야당 측에서는요. 못 막잖아요. 이거를 우리 당이 하겠다면 어떻게 막겠어요. 그러면 이것을 2년이나 3년을 유예해서 현 정부가 8명 다음 정부에서 한 8명, 16명 늘어나는 거를 그렇게 하자 이런 수정 제안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저는 야당이 좀 현실적인 투쟁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방향성에 대해서. 그리고 저는 하나는 대법원장이 그 증언 자체에 대해서 반대보다는 공론회장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민주당이 그 증언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서 공론회장을 조금 더 거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윤주진 위원님, 제가 이제 형사소송법, 공직선거법 개정안 이제 김용태 위원장이 얘기한 요 부분하고 원래 이제 그 대법관 증언 법원조직법은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녹취를 듣고 따로 여쭤볼 테니까 일단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그 부분만 한번 논평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쫓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6월 18일 날 있는 서울고등법원에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전까지 공선법을 뜯어고치거나 아니면은 형소법을 뜯어고쳐서 어쨌든 원하는 면소가 되든 재판이 중단되든 원하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나오지 않는다면 자칫 재판이 진행이 돼버리는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다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론의 눈치를 볼 여유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상당히 쫓기고 있는 부분이고 강행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이것이 바로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정부가 맞닥뜨리는 첫 번째 지지율 하락 요인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좀 당당하게 재판에 임할 수도 있는 것일 텐데 근데 물론 공선법 위반 사건은 유죄가 확정된 것이라 다름이 없어서 받아들일 수 없겠지만 어쨌든 국민들이 보면은 여론조사도 보면은 재판은 계속 돼야 된다는 의견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패착이 되는 하지만 패착임을 알면서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으로 봅니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어제 민주당 주도로 대법관 30명 증언하는 법원조직법 통과시켰습니다. 오늘 출근길 조희대 대법원장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뭔지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안이 뭔지 이런 걸 계속 국회에 설명을 하고 계속 협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 또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윤주진 위원님. 이게 대법원장이 사실 출근길에 이렇게 마이크 대도 잘 말을 안 하는 분인데 이거는 작심하고 아마 기자들이 올 거라는 거 집에서부터 예상을 하고 이제 좀 정리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녹취에 보면 공론회장이 마련되길 바란다. 이 녹취에는 없지만 국가 100년대계에 관한 일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오랫동안 우리도 논의해 온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를 그냥 스킵하고 국회에서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우리하고 같이 의논을 하자. 뭐 이런 뜻 같거든요. 자신들의 노하우가 있다. 이런 조희대 대법원장의 얘기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대법관 증언 문제가 논의됐고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에는 상고법원 설치도 논란이 됐었죠. 그런데 사실은 정치권이 합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되오지 않았던 겁니다. 그만큼 대법관 증언이나 상고법원 설치가 갖고 있는 또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대법원이 비대해짐으로써 아래 각급 하급 법원들에 대한 통제력이 강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문제제기가 사실 또 민주당에서도 했었어요. 그런 점을 본다면 근데
이것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관이 너무나 업무량이 많아서 힘들기 때문에 대법관을 증원해야 된다라는 순수한 논의가 촉발돼서 한 5, 6개월 만에 이런 법안이 나왔다라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나 사실 우리가 톡 까놓고 얘기해서 왜 대법관 증원 문제가 나왔습니까? 지금의 14명의 대법관 중에 10명의 대법관이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하는 불안이 있기 때문에 아예 파일을 늘려서 나머지 대법관을 증원하고 친 이재명계로 앉혀서 대법원의 판단을 유리하게 바꾸겠다라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솔직하게 그것을 인정한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말한 것처럼 이것이 정말 국가 백년대계를 향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 당장의 사법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한 일종의 꼼수인지는 한번 공론회장을 통해서 겨뤄보자라는 것이겠죠. 네. 자, 홍익표 의원님 좀 보충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뭐 일단 시기적으로는 그런 논란이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건 저도 인정을 하지만 네. 기본적으로 이 대법관 증언 문제는 오랫동안 논의가 돼갖고 그 법조계 내에서도 필요성을 인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 소부가 대법원장하고 법원행정처장 빼면 12명이 4명씩 해서 3개의 소부가 지금 작동이 네네.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5천 건 이상을 지금 다뤄야 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소부를 좀 더 다양화해서 늘리자 하는 방식을 계속 논의해왔고 뭐 일부 100명까지는 말이 안 되고 한 30명 정도의 증언은 합리적인 거다라는 게 법조계 내에서도 지금 오랫동안 그 논의가 되었던 거기 때문에 늘리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래서 야당이나 이런 그 법조계에서 지금 시급하다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그렇게 시급한 사안은 아니고 이거는 좀 더 수기해가면서 논의해서 하자 이런 얘기를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대법원장이 아예 반대한다기보다는 공론회장을 좀 열어달라고 한 것 측면에서 이거를 외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공론회장은 열어주고 충분히 그 설명을 하면 저는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아까 얘기하신 대로 마치 이 대통령께 뭐 편한 사람, 아주 가까운 사람만 해서 뭔가 판결을 좌지우지한다. 저는 우리나라 법조인들의 양식을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지난번 헌법재판관 때 정치 성향이 아니라 법대로 판정을 했잖아요. 대법원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분들의 양식을 기본적으로 믿고 다만 국민의힘이나 그 야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면 제가 얘기한 대로 네. 추천위원회를 좀 더 엄격하게 하는 제도적 개선안 또는 임기 자체를 아까 임명하는 거를 지금 그 이재명 정부 내에서 추가되는 16명 전원이 임명되는 것을 뭐 좀 방지한다든지 네. 뭐 등등의 안을 통해서 수정안을 갖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방향에 동의하면서 야당 측에서 수정안을 갖고 여야 간에 협상을 하면 그게 도리어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협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윤준희 의원님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 되죠? 예. 국민의힘은 오늘 의원총회 열고 선거 패배 이후 당 수습 방안 논의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의총 시작 직후 사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그리고 김영태 비대위원장 제외 모든 비대위원들도 또 사퇴를 했고요. 우선 권성동 원내대표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원내대표로서 저희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 책임을 회피할 생각도 그리고 변명할 생각도 없습니다. 보수의 재건을 위해 백지에서 새롭게 논의해야 합니다. 저부터 원내대표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제가 원내대표직을 맡을 때 독이 든 성별에 드는 심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오선이고 이미 원내대표직을 한번 수행한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당시 여당으로서 국가적인 위기와 당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누군가는 나서야 했기에 다시 책임을 맡았습니다. 자, 윤주진 위원께 먼저 여쭤볼게요. 예. 사실 윤 전 대통령 재임 기간 3년 내내 친윤 주류에 대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당무 개입에 직언하지 못하고 심지어 행동대원 역할까지 초선들까지 당대표 끌어내리고 당대표 후보 끌어내리고 총선 코앞에 둔 비대위원장 끌어내리를 압박하고 탄핵 정국에서는 그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에서는 또 이제 윤 전 대통령 탄핵이 부당하다는 명분으로 보수층 결집시키는 효과가 좀 있으니까 다시 이들이 또 좀 중심에 보였거든요. 예. 그 윤 전 대통령하고 결국은 절연을 못하고 대선에서
완패했다. 네. 자, 이게 권성동 원내대표 등의 사태로 넘어갈 문제인지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될 문제인지 어떻게 해야 될 문제입니까? 근데 저는 정작 윤 전 대통령은 이른바 쌍권 지도부에 대해서 예. 그렇게 흡족해하지 않았었거든요. 예. 오히려 불만이 있었죠. 왜 이렇게 내 편을 안 들어주는 거야. 그리고 그래요. 쌍권 지도부에게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하루에 문자가 막 5만 건씩 온 적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만큼 어려운 자리였을 땐 분명한데 저는 이제 지지층 자체가 지금 국민의힘은 너무나 사분오열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지층이 한 네. 극단으로는 윤 어게인을 외치고 있고 또 한 극단으로는 윤 대통령과 완전한 절연을 외치는 한동훈. 예,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극단적인 성향을 가진 지지층이 국민의힘에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부가 어디도 편을 들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마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뭐가 국민의힘의 장기적 미래를 위해서 좋은지는 아마 알았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나 선택을 내리지 못했던 것이죠. 이런 상황은 극복해야 되는군요. 극복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만약에 전당대회를 만약에 한다고 가정해 보면 다시 분열과 갈등만 노출할 뿐이다. 저는 그래서 지금 아주 난맥상이고 물론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를 했고 지도부는 사실상 거의 이제 붕괴 위기에 지금 내몰리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다시 결전을 열어보자. 누가 맞았는지 한번 따져보자. 이렇게 되면 완전히 찢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네. 약간 상처가 아무는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홍익표 의원. 김문수 후보가 어저께 해단식에서 강도 높게 당 지도부를 비판했어요. 어떻게 그 계엄도 못 막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오히려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도 그런 비난은 있었거든요. 대선 그리고 윤 전 대통령하고 절연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더 과감하게 왜 못했냐 이런 그 당내 지적도 있었고 근데 오늘 자기가 기자들 질문 받고 나는 당대표 그 하려는 거 아니다라는 얘기는 분명히 했고 한동훈 전 대표 보니까 기득권 정치인들만의 지긋지긋한 구태 정치 완전히 허물어야 뭔가 아주 당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것 같은데 보시기에 상대당이지만 어떻게 해야지 이게 활로가 생길 것 같습니까? 좀 그 헌신과 희생 그리고 희생. 절제가 있어야 돼요. 네. 위기 때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저희가 오래전부터 얘기했던 게 대선 승리보다는 대선 패배를 기정사실화하고 당권에 다 욕심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네. 그 당의 유력 인사들이. 그렇다면 저는 권성동 일단 원내대표도 너무 늦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온 직후 모든 걸 내려놓겠다고 했어야죠. 그러니까 물러나란 말이 나오고 물러나는 순간 그건 무조건 명분은 반은 줄어든 겁니다. 사태 그 변이 네. 너무 늦었다 그렇게 보고요. 지금 상황에서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 한동훈 후보도 그렇고 당의 수습을 위해서는 아까 제가 얘기한 헌신과 희생이라는 거는 누군가는 뭐 백의종군이나 이선우태도 나와야 되는데 아무도 그런 사람 없죠.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저는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 제가 봤던 역대 국민의힘 초선 중에 제일 못한다 그래요. 생각을 해보세요. 국민의힘 그 나경원 당대표 출마할 때 연판정 돌린 사람들이 초선 의원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준석 당대표 쫓아내고 그다음에 또 비대위원장 때 그런 문제 또 당대표 쫓아내고 그리고 심지어 권성동 그 쌍권 체제에서 대통령 후보를 뗐다 붙였다 할 때도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초선 의원들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새롭게 원내에 진입한 우리들이 당의 어떤 개혁이나 혁신에 주춤거렸고 잘못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자기 반성도 해야 되는 거예요. 초선 의원들 중에. 그리고 일부는 저는 초선 의원이 나 정치 다음에 불출마 선언도 초선 의원들도 나와야 돼요. 책임 있는 사람들은. 근데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동훈 대표나 이 소위 김문수 그다음에 소위 그 지도급 인사 차기 당대표의 물망에 오르는 사람들이 진짜 당의 그걸 위해서는 이럴 때야말로 필요한 사람들의 연석회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예컨대 정의화 의장이라든지 그 원로들 있잖아요. 네네. 원로들이 이 주요 인사들을 불러다 놓고 좀 이 중재하는 회의를 해야 돼요. 전당대회 해야 되는 게 맞던데 우리가 경선하는 게 맞냐? 그럼 뭔가 당신들이 합의하는 선에서 그 당을 개혁할 수 있는 사람을 외부에서라도 데려오자. 과거 김종인 위원장이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 때 이러저러 해서 탄핵과 부정선거론을 건너면서 이준석 당대표가 만들어지면서
당이 좀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네. 지금 또 다시 그 7, 8년 전으로 되돌아가 있는 상태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이야말로 외부에서 당을 혁신할 수 있는 사람을 합의해서 모셔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윤주진 의원님 지금 시간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홍익표 의원님이 자, 지금 만약에 뭐 한동훈 전 대표 뭐 유력 차기 당권 주자 후보군이지만 그런 분들이 서로 막 상체기를 내면서 다툴 때 와, 이게 과연 당이 온전할 수 있을까? 지금도 저런 수준인데 그러니까 외부 인사 영입까지 좀 더 넓게 시각을 봐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현실적으로는 근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맞는 말씀이시지만 그동안 사실은 국민의힘이 여러 비대위를 거쳐봤지만 김종인 위원장 외에는 딱히 성공적인 비대위가 없었다라는 문제도 있었고 네. 또 외부 인사에 의존한다는 것에 대한 또 당원들의 피로도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그런 현재가 있다면 참 좋겠으나 그것이 어렵다라는 점도 좀 감안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다면 어쨌든 당대표 경선을 치를 수밖에 없는 거네요. 지금 당대표 현재로서는. 경선을 치르더라도 한 두세 달이 걸리기 때문에요. 네. 그 사이에 또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한다든지 아니면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당의 대표 인물들이 연석회의 형식으로 당을 이끌어가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예. 그러면서 거기서 지혜를 모으는 것도 방법이다. 예.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익표 전 민주당 국회의원,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41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5살 진성이는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아빠의 사고 소식에 급히 학교를 나와 병원으로 향하던 순간 진성이의 얼굴은 눈물 범벅이었는데요. 태양광 패널 설치를 하다가 지붕에서 떨어지는 큰 사고를 당한 아빠. 뇌를 비롯한 전신 부상으로 수십 개의 전선과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아무런 의식도 없었습니다. 아빠의 빈자리는 할머니가 채워주셨지만 진성이에겐 하루하루가 걱정과 한숨뿐이었는데요. 다행히 상태가 호전되어 올해 초 다른 재활병원으로 옮겨진 아빠. 하지만 심한 뇌손상으로 인해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몸의 움직임도 쉽지 않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길고도 힘겨운 재활의 시간. 매월 수십만 원씩 쌓여가는 병원비에 할머니와 진성이의 마음은 불안하고 막막하기만 합니다. 진성이 가족이 예전의 행복한 시간을 되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절기 망종인 오늘도 파릇한 나뭇잎 사이로 뜨거운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한낮에 서울이 27.1도, 밀양은 31.1도까지 오르며 어제보다 조금 더 더웠는데요. 내일과 모레는 서울의 낮 기온 28도, 일요일에는 29도까지 오르며 점점 더 더워지겠습니다. 현충일인 내일도 전국에 가끔 구름만 지나겠고요. 뜨거운 햇볕에 한낮에는 자외선도 몹시 강하겠습니다. 그래도 습도가 높지 않아서 그늘에서 더위
더위를 피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만 새벽부터 오후까지 전국의 오존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야외 활동을 삼가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8도, 춘천 14도, 대전과 전주, 대구 17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8도, 춘천과 대전, 전주와 대구 29도, 강릉과 김천, 구미와 밀양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특히 내일은 강원 동해안과 경북, 모레는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겠습니다. 낮에는 덥고 아침 저녁에는 선선한 일교차큰 날씨가 이어지기 때문에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중부 서해안과 강원 영동, 경북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2도입니다. 조한일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무회의가 오늘 오전 열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을 향해 국민을 중심에 두고 최선을 다해 할 일을 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시절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명한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최혜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과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 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퇴장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전 대선 후보가 당대표 출마설과 관련해 욕심낼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으며 지금은 자리 다툼할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여당 주도로 대법관을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와 관련해 공론회장이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국민의힘은 대선 패배로 인한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지도부 총사퇴 요구가 나오던 가운데 오늘은 대선 패배 이후 처음으로 의원총회 열어서 당내 수습책을 논의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그리고 비대위원들도 사퇴했습니다. 자, 위기의 국민의힘 어디로 가는지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과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봅니다. 정성국 의원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부산 진구갑 정성국입니다. 자, 짧게 대선 결과 조금 살펴보고 갈게요. 이재명 49.42, 김문수 41.15. 이번 대선 민심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딱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완패. 예, 이재명 대통령의 완승이었다는 걸 인정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의총에서도 조금 전반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우리가 젖잘 사람 말을 쓰지 말자는 말이 좀 많았어요. 졌지만 잘 싸웠다는 말을 우리가 할 상황은 아니다. 이런 완패 인정하자. 예, 이런 이야기가 좀 많았습니다. 예. 많았고요. 40% 넘었으니까 또 뭐 잘 싸우지 않았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아니다. 아니다는 이야기가 더 많았습니다. 예, 오늘 예. 저 의총 의원들의 발언들이. 네네. 그런데 저는 이런 의미는 좀 두고 싶습니다. 참 오묘한 게 이 49.4라는 거는 반올림을 하고 싶어도 50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게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과 이준수 후보의 지지율을 더하기를 해보니까 49.5가 나오잖아요. 0.1 차이로. 예. 0.1이지만 이재명 대통령보다
김문수, 이준석을 선택한 국민이 많았다는 거죠. 0.1이지만 그 말은 계엄과 탄핵, 비상계엄으로 인한 이런 책임은 확실히 물으셨지만 저희가 선거 기간에 계속 강조했던 한 사람으로의 권력 집중 이 부분만큼은 안 된다는 건 국민들께서 이런 메시지를 주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네. 자, 국민의 표심은 이번에도 오묘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오묘했다고 이제 보시는 거고요. 한두 가지만 더 질문을 해볼게요. 이 동서로 이게 지도를 보니까 오른쪽은 빨갛고 왼쪽은 파랗더라고요. 동서로 갈라지는 이 구도, 지역구도 큰 틀에서 그대로였고요. 그런데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서울, 경기도 등 수도권, 스윙보터 지역, 충청에서 패한 것이 결국은 전국적인 민심을 반영해 주는 거 아니냐 이런 그 해석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막판 중도층 흡수에 실패한 게 또 패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나요? 예, 우리가 전통적 지지층이라 한다면 아무래도 TK, PK이지 않습니까? 대구, 경북, 불경 딱 거기서만 이겼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될 때만 하더라도 충청 지역에서 또 이기는 곳들이 여러 있었거든요. 그 말은 우리가 늘 보면 이 충청을 볼 때 민심의 바로미터라 보는 경우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지지를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게 주지 않고 늘 견제해 주는 부분들. 그래서 저도 이번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중도의 민심을 얻는 데서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우리 김문수 후보께서 이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을 앞세워서 좀 선명한 목소리를 내긴 했지만 김문수 후보께서 직접 계엄과 탄핵에 대한 목소리를 선명하게 내지 못하신 것도 있고요. 또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아주 뼈아픈 대목이었다. 중도가 바라볼 때는 그게 큰 것 같습니다. 왜? 이 선거가 왜 있었느냐를 보거든요. 이 선거는 위헌적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있는 선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뽑은 대통령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발언들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죠, 그죠? 뭐 영화를 보러 갔다 오는 부정선거 관련 영화를 보러 갔다 오는 데 대한 말씀을 예를 들어보면 뭐 이제 탈당했으니 뭐 내가 언급할 이유가 없다 이런 식으로 좀 피해가는 듯한 발언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좀 강성 지지층들의 마음을 가져오기 위한 그러니까 뺏기지 않기 위한 뭐 전략이었다 볼 수도 있지만 제가 바라볼 때는 강성 지지층이 김문수 후보의 발언에 좀 발끈하더라도 이재명 후보 대통령을 찍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중도를 갔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아쉬움이 있겠죠. 거기서 조금 손실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뭐 단일화 실패도 얘기하셨는데 역시 가장 큰 거는 내가 지금 정성국 의원님 말씀에 행간을 읽어보니까 윤 전 대통령과 완전히 절연하지 못한 그 부분이 중대층 표심 흡수에는 실패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아닌가.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제가 문자 한 2개 소개해 드릴게요. 3207님. 정성국 의원님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표차 줄이려고 투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선거운동 열심히 하셨죠?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한 게 친한계가 열심히 안 뛴다 이런 말 자체를 불식시키고 싶었어요. 야, 그래요? 그런 말 자체가 지역구에서 진짜 열심히 뛰셨군요. 저는 열심히 뛰고 제가 이렇게 마이크 잡고 연설을 한 것만 해도 뭐 여러 번 뭐 했고요. 그렇죠. 아니 왜냐하면 지금 목이 많이 쉬셨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8624님 오묘한 표심 100배 공감합니다. 동서 화합하여 웃음이 절로 나는 아름다운 세상 만들어주길 기대해 봅니다. 참 좋은 얘기들 많이 주셨습니다. 국민들께서 더 현명하신 것 같아요. 네. 표심은 진짜 오묘해요. 항상 저도 뭐 정치부 기자 오래 했지만 이렇게 저 수치를 뭐 우리 나름대로 해석하는 거긴 하지만 여튼 그렇다는 생각이 늘 듭니다. 대선 패배 후폭풍이 큽니다. 오늘 의총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 사퇴했고 비대위원들 사퇴했고 김상훈 정책위 의장 사퇴했고 일단은 뭐 다 사퇴하면 일을 진행할 수가 없으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만 일단은 좀 더 주위 분들에게 물어보겠다 이런 형식으로 일단은 남아 있는데요. 자, 지금 이 시점에 뭐 사퇴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이럴 수는 있는데 어떻게 타이밍이 좀 늦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권성동 원내대표 말씀은 사실 그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대선 결과가 나온 6월 4일 아침에 사퇴를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 괜히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사퇴 요구를 하셨었죠, 정 의원. 그 전에 우리가 예. 여러 명이 했죠. 예, 예. 그러면 이제 대선 결과가 패배로 나오면 어찌 보면 그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공동선대위원장까지 맡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사퇴를 바로 하시는 게 맞죠. 근데 이게 하루 이틀 끄는 게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 의총 소집 요구도 나왔고 그 의총 소집 요구는 네. 우리 그 친한계라는 의원이 한 것도 아니고요. 네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사퇴 요구를 한 것인데 네. 뭐 어찌 보면 어떤 분들은 가만히 있어도 사퇴했지 않겠냐 하지만 사실 권성동 대표가 사퇴하지 않고 버틴다는 이야기들도 있었어요.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때를 놓치지 말고 실기하지 말고 이렇게 좀 책임지고 물러나 달라 이런 요구를 한 것이죠. 네. 책임질 사람은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자, 이런 질문 한번 드릴게요. 우리 정성국 의원님이 친한계로 분류돼서 드린 질문은 아니고 제가 사실은 이거 패널들한테 요즘 좀 여쭤보는 질문이 있는데 예. 자, 윤 전 대통령 3년 재임 내내 친윤 주류에 대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예. 왜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저걸 직언하지 못할까? 심지어 막 초선 의원들이 행동대장 역할까지 하고 뭐 당대표 끌어내리고 당대표 후보 끌어내리고 총선 코앞에든 비대위원장 끌어내리려고 압박하고 예. 뭐 이런 것들이 쭉 왔거든요. 근데 또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에선 이분들이 또 당의 중심에 나섰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그냥 밀려가지고 탄핵되는 것보다 일단 윤 전 대통령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강성 지지층을 이렇게 버릴 수 없다 보니까 그분들이 또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엉거주춤 윤 전 대통령하고 아주 매정하게 절연하지 못하고 대선을 치렀습니다. 예. 그래서 졌잖아요. 예. 그렇게 공감합니다. 어떻게 이분들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어떻게 어떤 식으로 이분들한테 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냐고 어떻게 물어봐야 돼요? 정말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예. 자꾸 이렇게 뭐 한동훈 전 대표가 대통령을 잘 못 모셨다 이런 말 하는 분들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때 그 계엄 일어나기 전에도 네. 대통령의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졌어요. 네.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라든지 명태균 리스크 이런 것, 그죠? 그리고 우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로 네. 수직적 당정 관계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았지 않습니까? 당 대표 뭐 나오려는 분 못 나오게 만들고 뭐 예. 이런 정말 그 당이 어찌보면 당 대표나 우리 당이 대통령의 어떤 부속품 같은 느낌을 주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개선을 하려고 많이 노력했죠. 근데 그때 의원들이 주로 어떤 식으로 많이 했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옆에 붙어서 사실은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직언하지 못하고 거기 마음 맞춰주고 비 맞춰주는 식으로 한 의원들이 훨씬 많아요. 예. 그 약간 호가 호의로 보셨습니까? 예. 그리고 비상계엄이 났을 때도 예. 자 비상계엄이 났을 때도 대통령의 위협적 비상계엄이 나는 걸 보면서 가장 먼저 국회로 의원들과 함께 뛰어들어간 분이 누구죠? 한동훈 전 대표 아닙니까? 네.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가 그때 그래 안 했으면요. 지금 저희들은 보면 내란 계엄 옹호당으로 낙인 찍혀서 위헌정당 해소가 그 해산까지 이렇게 청구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할 수 있는 당이 될 수 있었어요. 근데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이 모두 인정하는 그 급박한 시기에 국회의원 18명과 함께 저도 그때 같이 갔지만 예. 계엄 해제 찬성표를 던졌지 않습니까? 18명이. 그죠? 그러면 이 당을 살린 사람은 한동훈이에요. 그런데 그때부터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했죠? 탄핵에 반대 결사적으로 들어오고 그러면서 한동훈을 배신자 낙인을 찍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저희가 또 대통령 사저에 가서 지키는 모습들 또 극우 세력까지 또 들어오고 이런 과정에서 보수가 결집하면서 우리가 했지만 그 간격을 탄핵에 그 찬성하는 간격을 줄이지 못했어요. 그죠? 네. 그러면서 대통령이 결국 파면되고 대선을 치르게 됐는데 또 마지막 하나가 뭐 있었습니까? 후보 강제교체 사태가 일어나면서 예. 이거는 정말 정당에서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 당이 이미 출발 전부터 이재명 대통령 그 당시 때 후보와의 이 경쟁이 너무 뒤처진 상태에서 할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불리한 상황에서 선거를 할 수밖에 없었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면 참 안타까운 이번에 선거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대선은 졌고 당이 이대로 죽을 수는 없잖아요. 예, 그죠? 예. 자, 그러면 당이 어떻게 하면 쇄신하고 황골탈퇴해야 한다. 그럼 무엇이 문제냐 이제 진단부터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얘기는 나눴어요. 무엇이 예. 문제인지. 예. 그래서
그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하면 정성국 의원님께서는 우리 당의 가장 지금 큰 문제는 이것이고 그래서 해법도 이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지금 아직도 저희가 좀 의원들 안에서도 갈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요청할 때 서로 좀 의견이 충돌되는 것도 있었고 네. 이래 선을 넘지는 않았지만 서로에 대한 또 아쉬움, 섭섭함도 표현을 했거든요. 예, 표현을 했는데 그럼 지금 우리 당의 상태가 이런 상태에서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는데 제가 바라볼 때는 일단 우리 의원들 간에 네. 오늘 원내대표가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자, 사퇴를 하면 원내대표를 새로 뽑습니다. 네. 그리고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도 임기가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때 이후로는 어찌 보면 또 물러나야 되는 상황이면 전당대회를 치르는 쪽으로 지금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기존에 그 지도했던 부로 책임 다지고 나가면서 네. 전당대회를 계기로 저희가 정말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또 이상한 음모나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는 안 되겠죠. 네. 그걸 통해서 우리 당을 이끌어갈 새로운 인물을 뽑아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러면서 저희들 갈라져 있는 그 안에서 좀 어찌 보면 뭐 친윤계라는 분들도 이제 구심점을 잃었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절연하고 이제는 우리 당을 이끌어갈 사람이 누가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우리 공정한 경쟁에서 뽑히는 분을 중심으로 우리 당이 일치 단계를 하지 않으면 안 그래도 지금 의석이 107석밖에 안 되는데 네. 저희가 야당으로서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저희 안에서 좀 갈라져 있는 이런 의원들 간의 관계를 빨리 회복하고 또 새로운 지도부가 탄생하는 그 과정이 네. 공정한 경쟁과 또는 어떤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새 출발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과거와 절연해야 됩니다. 우리는 미래 비전 제시보다 더 중요한 건 과거의 절연입니다. 왜? 네. 미래에 대한 비전 제시는 저희가 야당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아요. 왜? 이미 행정권과 입법권이 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계엄과 탄핵에 대한 태도 또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그리고 극우 세력과의 관계를 깨끗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 이건희 전 삼성회장이 마누라 빼고 다 바꾸라 그랬거든요. 예. 그렇다면 지금 뭐 미래에 대한 비전 이거는 또 여당과 정부 여당이 있기 때문에 네. 자 국민의힘으로서는 시급한 거는 처절한 변신이다. 예. 새 출발이다. 새 출발이다. 새 지도부가 나와야 된다. 새 대표가 나와야 되고 그 과정이 공정해야 된다. 예. 자 김문수 후보가 어제 이제 해단식하고 뭐 기자회견하고 이러는데 당이 비상기업 막지 못했다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차기 당권에 도전하려 하나 이런 관측이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 기자들이 좀 물어보니까 자기 그 일축했습니다. 그 가능성을 일단은 일축했어요. 그런 일 없을 거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김문수 후보의 당에 대한 비판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 부분은 일정 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래요? 어제 그 들었거든요. 네네. 일단 비상계엄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었죠. 네네. 그리고 또 이것도 언급하지 않습니까? 당내 민주주의가 무너졌다. 그 얘기했죠. 그 말은 뭘 말하냐면요. 강제로 후보를 교체하려고 했던 그 지도부의 행태를 비판했다고 저는 봅니다. 김문수 후보를 비판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했던 분으로서 마지막 경선, 최종 경선에서 이 단일화를 좀 앞세웠잖아요. 뭐 얼찌문덕하면서 그죠? 앞세웠잖아요. 그걸 표를 많이 얻어간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김문수 후보는 그렇게 단일화를 앞세우고 그래가지고 한동훈 대표를 이기면서 됐기 때문에 그 단일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데 대한 비판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좀 더 돌아가 보면 처음부터 공정한 경선을 했다면 경선을 공정하게 한덕수 차출론을 띄우지 않고 우리 안에서의 공정한 경선을 하면서 한덕수 후보가 처음부터 경선에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했다면 그랬거나 아니면 아예 없었다면 그렇다면 김문수 그 구도가 전혀 달라지고 거기 그 한동훈 전 대표가 더 유리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도 그렇게 단일화 파리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김문수 후보, 한동훈 전 대표가 공정한 경쟁을 했을 거 아닙니까? 홍준표 전 시장까지.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말하는 쌍권이라 하는 그 두 분을 중심으로 한 그 어떤 일부 그 세력들이 그런 있을 수 없는 경선을 해버리고 경선을 희화화하고 불공정한 경선을 해버리는 바람에 그 어떤 경선 후보들을 따르던 지지자들 간에도 마음이 다 상해버렸잖아요. 홍준표 전 시장이 이거는 사기당했다 하는 거는 공감하시는 거예요? 정성국 의원님은? 그 홍준표 전 시장이 그런 표현을 하는 게 좀 격한 표현이긴 하지만 일정 부분 틀린 말이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경선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거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것이었다는 건 국민들이 많이 공감했기 때문에 당원들이 막아주셨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투표에서. 예. 당원들이 또 지혜를 발휘했고 예. 자, 그래서 뭐 국민의 그 심판 어떤 국민의 한 표 한 표가 무섭듯이 당원들의 한 표 한 표도 다 어떤 뜻이 집단 지성이 담겨 있습니다. 5401님이 이런 문자 주셨어요. 선거는 다시 돌아옵니다. 항상 느끼지만 후회하지 않으려면 선거에서 이겨야 한다는 겁니다. 의원님도 힘내시길. 고맙습니다. 명언이네요. 선거에선 그러니까 이겨야 한다는 저는 거. 국민들께서 더 현명하신 것 같아요. 이거 당연한 얘기인데 정말 이거 명언이네요. 선거에선 이겨야 된다. 정치가 워낙 비정상적이 많다 보니까 예. 국민들께서 더 상식적이신 것 같아요. 자, 한동훈 전 대표 이번 대선 결과에 대해서 불법계엄과 불법계엄 세력 옹호한 구태 정치에 대해 단호한 퇴장 명령 내린 거다. 이렇게 이번 대선 결과를 규정했습니다. 기득권 정치인들만의 구태 정치 허물어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이것만 보면 이게 곧 당권 도전에 나서겠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기 쉬운데 이게 지근거리에서 지켜본 지금 한동훈 전 대표는 당권 도전 여부는 뭐 결정이 났습니까? 전혀 지금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셨고 저도 뭐 그래요? 오늘까지도 통화를 거의 매일 거의 하다시피 하고 네네. 있는데 우리 한동훈 전 대표와 하고 있는데 지금은 대표께서도 굉장히 고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요? 의원들의 의견도 그렇습니다. 예. 한동훈 전 대표께서 지금 만약에 정말로 대표로 나서신다면은 내년에 벌써 지선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선거죠, 저희로서는. 한동훈 전 대표께서 굳이 이렇게 너무나 어려울 때 또 나와서 아무리 잘하려 한들 또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게 너무나 어려운 시험을 쳐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굳이 나올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지금 가장 당이 어려울 때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아니라면 이제는 정말 잘 보이지 않는다. 왜? 잘 보이지 않는다. 다른 분 후보가 될 만한 분들을 폄훼하는 게 아닙니다. 한동훈 전 대표처럼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혔고 태도를 보였고 또 구태 정치와의 절연을 상징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으로서 한동훈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이 안 나서는 게 맞느냐는 이야기가 이게 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한동훈 전 대표께서도 고심에 빠져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대표 출마 뭐 전당대가 열리더라도 당대표 출마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까지 이렇게 예상하기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국회 상황을 조금 이제 살펴볼게요. 그 집권 여당이 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취임 첫날부터 입법 드라이브 나섰습니다. 대법관 30명으로 증언하는 법안. 네. 자, 또 국민의힘 반대 속에 법사위 소위 이제 통과시켰고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대법원을 이재명 방탄기구로 전락시키는 시도이고 대선 때 약속을 파기한 대국민 사기극이다 비난했습니다. 자, 조희대 대법원장도 이게 뭐 속도전을 펼칠 일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뭐라 그랬냐면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한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예. 자, 이 시점에 대법관 증언 문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어떻게 진행돼야 한다고 보세요? 지금 정말 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이 압박이 너무나 거셉니다. 이게 지금 뭐 사실 그 대선 전에 재판이 나온다 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다 연기가 다 돼버렸어요. 그것도 5개 재판이 다 연기된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네. 특히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공직선거법 관련 2심, 최종심도 사실은 지금 6월 18일에 나와야 됩니다. 지금. 근데 이 부분도 지금 사실은 공직선거법을 개정해가지고 면소시키겠다는 지금 의지를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 대법관도 보십시오. 지금 이게 대법관을 이게 30명으로 확대한다는 의미를 좀 해석을 해보면 이 친정권 성향의 판사들을 대거 임명하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걸 이제 대법원을 장악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아직까지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네네. 헌법 84조에 의해서 이 재판이 대통령 재임 중에는 연기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나중에 대통령 퇴임하고 나면 이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이 대법관들의 임기가 6년이잖아요. 예. 그러면 나중에 퇴임 후까지도 다 생각한다면 대법원을 지금 어떻게 장악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크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법을 어떻게 개정하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 대법원의 구조를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숫자가 14명에서 30명이라면은 그래서 거기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숫자나 또는 추천하는 숫자, 국회까지 다 지금 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에 가는 그 내용으로 보면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 재임 시절에 4416 16명을 다 임명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우리가 늘 지금 뭐 베네수엘라를 자꾸 예를 드는데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도 20명에서 32명으로 정원하에서 친정권의 성향의 판사를 대거 임명한 예가 있거든요. 이런 예를 막 들긴 하는데 이런 의도가 보이죠. 이거를 민주당도 뭐 저희들이 이렇게 비판하는 데서 비판을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서둘고 또 이렇게 좀 밀어붙이는 부분에 대한 의도를 알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이게 지금 나라가 지금 사법부가 지금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공론의 장을 마련해 달라는 것도 반대한다는 뜻이죠. 그렇죠. 예, 반대한다. 이런 식의 서두르는 거는 반대한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금 대법원장이 기존에도 민주당의 아주 강력한 공격을 받고 있었는데 기자들 마이크 앞에서 오늘 출근하다가 막 그 얘기를 한 거는 작심하고 얘기한 거라고 봐야 되겠어요. 저는 큰 마음을 먹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권력을 국회 권력에다가 대통령 권력까지 가졌는데 이 대법원을 압박에 들어오는 데 있어서 대법원장이 가지는 마음의 부담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공론의 장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는 자체는 대법원장께서 정말 마음을 굳게 먹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공론의 장 마련하는 것조차 안 해준다면은 이거는 국민들께서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그렇군요. 자, 국회는 오늘 민주당 주도로 3특검법, 즉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뭐 검사 징계법도 같이 통과시켰고요. 국민의힘은 뭐 경론을 벌였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토론 끝에 표결에 불참하기로 했고요. 당론으로. 자, 어떻게 정성국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셨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물론 뭐 당론도 따를 때는 당론이 일단 따르는 건 기본이죠. 저희가 소신을 발휘할 때도 있지만 일단 당론은 존중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내란 특검법 같은 경우를 한번 짚고 싶습니다. 자, 이 내란 특검법이 내란에 관여됐다 싶은 사람은 다 철저하게 처벌하겠다, 책임 묻겠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통합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래 이 내란에 관련된 부분을 하지마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이 선이 모호합니다. 어디까지가 내란에 적극 가담한 사람이며 어디까지 처벌의 대상이며 어느 선에서 이걸 벗어날 수 있는지가 모호한 상황인데 이 마음을 먹고 흔들기 시작하면 정말 지금 국민의힘의 의원들도 어떻게 보면 그 계엄의 과정에서 그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의원들도 있고 진짜로 참여하고 싶어도 못하는 의원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집요하게 들어가 버리면 저희 당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정치적으로 우리 국민의힘과 보수를 괴롭히고 괴멸시키려는 의도도 들어 있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내란 특검법을 가지고 책임 물을 사람을 묻지 말은 뜻이 아닙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말하는 범위가 뭔지를 우리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서 지금 찬성할 수가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 법 자체를 지금 이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그 원론적인 입장은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걸 운영하고 실제로 이제 적용할 때 이루어질 일들이 너무 두렵기 때문에 좀 나쁘게 말하면 거의 상대당을 야당을 괴멸시키려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을 지금 시작할 때 이게 통합의 정신을 발휘한다고 하지만 이 부분이 더 지금 중심에 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론으로 오늘 반대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법들도 이게 이제 기존에 반대해오던 법들입니다. 그러다 이걸 당론을 뒤집기에는 오늘 좀 쉽지가 않았던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 당에서 그렇게 대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 첫 인선이 있었습니다. 뭐 여러 명 인선했는데 그 중에 그러니까 국회 인사청문회 거쳐야 되는 분이 두 분 있었는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그 다음에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이런 분들에 대한 첫 인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선되고 나서 첫 인선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본인과 호흡이 잘 맞는 사람을 찾고 싶을 것이라는 것은 좀 존중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 이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큰 어떤 결격 사유가 나온다면 저희 국민의힘에서 입장이 좀 나와야 되겠지만 일단 지금 인수위도 없이 국정을 시작하게 된 이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 대통령과 호흡이 가장 잘 맞고 경험이 많은 분들을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 그 뭐 반대하고 이러고 싶지는 않고요. 그래서 지금 뭐 어찌 보면 대통령이 나름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할 때 그럴 때는 어느 정도 저희들도 협력할 건 협력해야 되지 않느냐. 정말 저희가
이분이 공직에 오기 정말 부적합한 사람이라는 것이 명확할 때는 저희가 반대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범위 내라면 일단 어느 정도 지켜보고 판단하는 것도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정성국 의원님이 그냥 출연하시니까 문자가 그냥 줄줄줄줄 계속 들어오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하나만 더 소개해드릴게요. 5172님이 뭐라 그랬냐면 정성국 의원님 수영구 당원입니다. 괴멸되던 자폭하던 당 새로 태어납시다. 한 말씀 해주셨네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나오셨습니다. 윤슬기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지난해 1인당 국민 총소득을 발표했습니다. 얼마였어요? 네,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총소득이 달러를 기준으로 36,624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전년보다 1.2% 증가한 수치인데요. 이걸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4,995만 5천 원입니다. 작년보다는 5.7% 늘어난 건데요. 원화 기준보다 달러 기준 증가율이 낮았던 것은 환율 영향 때문입니다. 지난해 원달러 환율이 전년보다 4.3% 상승을 했잖아요. 그래서 소득 수치가 달러 기준에서는 상대적으로 작게 잡힌 겁니다. 1인당 국민 총소득은 국민 생활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 많이 활용되는데요. 이번 수치는 1년 전보다는 소폭 올랐지만 획기적인 상승은 아니었습니다. 명목 국내 총생산 증가율도 환율 영향 때문에 차이를 보였습니다. 원화 기준으로는 6.2%였지만 달러 기준으로는 1.6%에 그쳤고요. 실질 GDP는 작년 대비 2.0% 성장하면서 1월 속보치와 동일했습니다. 경제 성장세는 유지됐지만 속도는 제한적이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일본 또 대만의 국민소득보다 높게 나타났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 총소득이 일본과 대만을 2년 연속 앞질렀습니다. 일본은 장기화된 엔저 현상이 그 원인인데요. 대만은 우리나라와 격차가 크진 않지만 여전히 우리나라가 우위에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대만 통계청부터 먼저 살펴보면요. 대만의 1인당 국민 총소득은 35,188달러였습니다. 한국은행은 일본의 1인당 국민 총소득을 자체 계산한 결과 약 34,500달러 이상으로 추산을 했는데 이와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각각 1,000달러 이상 높은 셈입니다. 환율 흐름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원화는 지난해 달러 대비 4.3% 하락했지만 엔화는 7.4%나 떨어졌고 대만 달러도 3.0% 하락했습니다. 이 때문에 원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일본, 대만보다 1인당 국민 총소득 격차가 벌어진 겁니다. 정부는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전문가들은 4만 달러 진입 시점이 여전히 좀 불확실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지난해 2027년쯤 4만 1,000달러를 전망한 바 있는데 다만 이제 좀 환율 변동성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원화 약세 흐름이 좀 길어지고 있어서 목표 달성에 좀 제동이 걸릴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총소득은 2014년 처음 3만 달러를 넘고 2021년에는 37,898달러로 정점을 찍었는데 이후 환율과 성장률 변화에 따라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했습니다. 지난해도 36,624달러로 최고점에는 미치지 못했거든요. 결국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4만 달러 돌파를 위해선 좀 고른 성장과 안정된 환율이 필요한 상황이고 또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의 수출 확대도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주제 바꿔봅니다. 최근 성홍열을 앓는 어린이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성홍열,
이건 어떤 질환이고 또 얼마나 늘어난 겁니까? 네, 성홍열은 A군 연쇄 상규균에 감염돼 생기는 급성 발열성 질환입니다. 네. 초기에는 발열, 두통, 구토, 복통, 인후통 증상이 나타나고 12시간에서 48시간 사이 좁쌀처럼 붉고 오돌토돌한 발진이 전신으로 퍼집니다. 발진은 목과 겨드랑이, 사타구니에서 시작이 되고요. 대개 10세 미만 어린이에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4일 기준으로 성홍열 환자는 3,809명으로 집계됐거든요. 작년 같은 기간 1,506명보다 약 2.5배 증가했습니다. 이 중에서 86.8%가 10세 미만 소아였습니다. 네. 치료는 그렇게 어렵진 않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요? 네, 성홍열은 항생제로 쉽게 치료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감염력이 있기 때문에 확산 방지에는 주의가 좀 필요한데요. 증상이 의심되면 당연히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하고요. 항생제를 시작한 뒤 최소 24시간은 등원이나 등교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 집단시설에서의 좀 주의가 필요하고요. 아이들은 손 씻기와 기침 예절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예방 백신은 아직 없기 때문에 개인 수칙이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자,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도 국내에서 다시 발생했다고 합니다. 또 지카 바이러스 이건 또 어떤 병이고 감염 경로 이건 어떻게 파악이 됐어요? 네, 국내에서 2년 만에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나왔는데요.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40대 남성이 최근 인도네시아 발리를 여행한 뒤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자는 현지에서 모기에 물렸고 귀국 3일 후 오한과 발진, 결막 출혈, 충혈,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이후 병원을 방문해 검사를 받아서 최종 양성 판정을 받은 건데요. 국내에서 마지막으로 지카 환자가 나온 건 2023년 이었습니다. 네. 지카 바이러스 감염은 대부분 숲 모기에 물려 발생하거든요. 다만 이제 성접촉, 수혈, 모자간 감염 등도 보고된 바가 있긴 합니다. 특히 임신 중에 감염될 경우 소두증이나 기형을 유발할 수 있어서 좀 위험하거든요. 국내에선 2016년 이후 40건이 신고가 됐고 이 중 39건은 해외 유입 사례였습니다. 감염 국가 필리핀과 태국이 각각 10건으로 가장 많은 상황입니다. 근데 지카 바이러스 현재로선 치료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전 예방이나 사후 조치 이런 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은 아직 치료제나 백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방을 위해선 모기 기피제를 사용을 해서 좀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해야 하는 건데요. 긴 옷을 좀 착용하거나 모기장을 활용해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좀 지켜야 합니다. 감염 위험 국가에서는 임신 계획도 좀 신중히 해야 하는 건데요. 귀국 후 2주 이내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하고 의료진에게 해외 방문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신속한 진단이 가능합니다. 네. 미국 팜 스프링스에서 난임 클리닉을 겨냥한 차량 폭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2주 만에 배우 공범이 붙잡혀서 이 사람 이름을 보니까요. 한국계인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드러난 사항만 볼 때 공범 어떤 사람입니까? 네, 사건 발생 약 2주 만에 공범이 체포된 건데요. 32세 남성 데니얼 종현 박을 기소했다라고 미국 연방검찰이 밝혔습니다. 이 데니얼 종현 박은 워싱턴주 켄트 출신으로 미국 시민인데 데니얼 종현 박 그러니까 그냥 박종현이네요. 네, 중간 이름과 성씨로 밀어볼 때 한국계 미국인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박 씨는 폭탄 테러범 가이 에드워드 바트커스를 물적으로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질산 암모늄 같은 폭탄물 원료를 대량으로 구입해 이 테러범에게 제공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직접 이제 바트커스의 테러범의 집으로 가서 2주간 함께 지내며 폭발물을 실험한 것으로 드러났고요. 검찰은 박 씨가 AI 챗봇을 이용해 폭발물 제조법을 검색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테러범은 팜스프링스 난임 클리닉 앞에서 차량을 폭파했고 본인은 현장에서 사망을 했고 주변인 4명이 다쳤거든요. 다행히 병원이 주말이라 문을 닫아 추가 피해는 없었습니다. 박 씨는 범행 후 4일 만에 유럽으로 도주를 했는데 폴란드 정부에 미국 법무부가 송환을 요청을 했고 박 씨가 지난달 30일 체포된 겁니다.
네, 그렇다면 왜 이런 범행에 가담했는지 지금 좀 드러난 게 있습니까? 네, 테러범과 공범인 박 씨는 온라인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이들은 극단적인 반출생주의 이념을 공유한 사이였는데 반출생주의라는 게 인간 출산과 인구 증가 자체에 반대하는 사상입니다. 와, 반출생주의? 네, 예. 박 씨는 2016년부터 관련 글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며 동조자를 모집하기도 했고요. 예. 2022년부터는 폭탄 재료를 준비했고 이 테러범에게 보내며 구체적으로 범행을 도왔습니다. 수사당국은 박 씨가 죽음을 지지하는 신념을 갖고 있었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박 씨 가족들 역시 고등학교 때부터 그런 생각을 드러냈다라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박 씨는 또 지구 생명 멸종을 가속할 버튼이 있다면 누르겠다라고 사건 발생 한 달 전에 본인의 SNS에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박 씨에게 적용될 혐의 어떤 건지 또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네, 박 씨는 폭탄물 관련 테러 공모 지원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대 15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네. 검찰은 그가 단순히 가담자가 아닌 실질적인 공범이라는 입장이거든요. 또 폭탄물 실험에 직접 참여한 정황도 발견했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또 도주를 시도해 국제 수배 후 체포됐기 때문에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입니다. 네. 자,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미국이 관광비자 포함한 일부 비자 발급에 급행 수수료를 받으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네, 트럼프 행정부가 비이민 비자 신청자에게 급행 수수료를 받고 인터뷰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국무부 내부 문건을 이용해 외신이 보도를 했는데요. 급행료는 1,000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지금 미국 비이민 비자 수수료는 185달러인데 이를 지금 훨씬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해당 제도는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시범적으로 시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 국무부 법무팀은 제도 시행에 법적 리스크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백악관 예산관리국의 반대나 사법부 제재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정부가 실제 제공 서비스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는 게 미국 대법원 판례가 핵심 쟁점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지금까지 연합 인포맥스 윤슬기 기자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한 주의 스포츠 소식 전해드립니다. 스포츠는 완수. 이번 주 스포츠 뉴스 KBS 김한수 기자와 완수해보겠습니다. 김한수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이 내일 새벽에 이라크전을 치릅니다.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9번째 경기인데요. 여기서 지지만 않으면 내년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진출 확정 짓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왜냐하면 그 비조 선두인데 승점이 16점입니다. 3위인 이라크가 현재 12점이거든요. 네네. 근데 만약에 비기게 되면 우리는 17점, 이라크는 13점. 남은 지금 이제 그 다른 팀인 요르단이 13점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라크는 힘들어지고 우리하고 이제 요르단이 선두를 다투게 되는데 비기기만 해도 최소 2위를 확정하기 때문에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홍명보 감독 체면은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기록이 사실 대단해요. 그 1986년 멕시코 대회부터 11회 연속. 이거 뭐 아시아에서는 전무후무한 기록이고요. 뭐 유럽에서도 유럽이나 남미를 포함해도 10위 안에 드는 기록입니다. 그리고 첫 출전인 1954년 그 스위스 대회까지 포함하면 통산 12번. 그러니까 지금 가장 많이 간 나라가 그 브라질입니다. 22번 가고 23번째 도전하고 있거든요. 독일이 20번 가고 21번째. 근데 그 앞에 있는 나라들이 다 남미와 유럽 팀입니다. 우리가 이제 공동 14위 수준인데 한 번 더 가게 되면 조금 더 당길 수 있겠죠. 뭐 전체적으로 보면 좀 전력을 보면 불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안심이 되기도 하는 상황인데 손흥민 선수 부상이었잖아요. 근데 완벽하지 않아서 뛸지 안 뛸지 모르겠고. 근데 유럽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한 이강인 선수가 합류를 하기 때문에 뭐 경기는 뛰지 못했지만 연습하는 장면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몸 상태 괜찮거든요. 그리고 뭐 황희찬 선수 부상에서 회복하고 있고 이재성 선수 여전히 믿음직하고 이렇게 유럽파 미드필드들이 버티는 상황에서 수비에서는 김민재 선수가 빠지긴 했지만 중동파라고 할 수 있는 조유민,
권경원 선수가 어느 정도 안정세를 가져가 준다고 한다면 수비도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그 K리그에서 한때 그 눈이 터져도 골을 넣는 선수. 이름을 바꿔서 정말 전진만 계속하고 있는 전진우 선수가 이번에 합류했거든요. 홍명보 감독의 성격이면 교체 멤버로 정도는 한 번쯤 기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안정세가 돼 있는데 뭐 전력은 이 정도면 한편으로 믿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근데 정작 가장 큰 적은 무더위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라크의 무더위. 그래서 우리가 밤 시간에 경기 좀 하자 이렇게 계속 요청을 했죠. 네, 그 사실은 이라크는 여행 금지 국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비행편으로 가기가 어려워서 이번에 전세기로 갑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다 보니까 지난 35년간 우리가 원정 경기를 치르지 않았어요. 1990년도에 홍명보 감독이 이제 한참 선수일 때 치렀던 경기가 이라크 원정 경기입니다. 35년 만의 경기인데 홍명보 감독은 감개무량하겠네요. 네, 선수로 뛰고 감독으로 뛰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이런 게 열리게 되면 그 나라에서는 모든 관중들이 집중할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6만 5천 정도 모일 것 같고 팬들의 일방적인 응원이 있을 것 같고 치안이 불안하니까 우리 방탄 차량 이용해서 들어갔는데 정작 가장 무서운 거 뭐 아까 말씀하신 날씨입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우리 시각으로 중계 시간이 3시가 넘어요. 그러니까 킥오프 시간이 3시 15분이거든요. 그럼 우리 팬들이 보기 좀 어려워서 사실 이 중계 방송이 결정되면서 우리를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좀 당겨주면 안 되냐. 아예 밀든가. 근데 현지 시간으로 6시간 차이 나기 때문에 6시야 해도 우리 시간 자정입니다. 7시에 보통 하면 이제 우리 시간 1시. 그래도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근데 그쪽에서 난색을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40도가 넘는 상황에서 경기 못해. 그건 불가능해. 그래서 지금 9시 현지 시간 9시 넘는 새벽 3시로 잡힌 게 30도씨 초반으로 내려오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녁이지만 우리로 치면 열대야인 상황에서 경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선수들 환경도 낯설고 거리도 멀고 시차도 많은 상황에서 무더위와 싸워야 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부상을 굉장히 조심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라크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던 강호입니다. 우리가 특히 주의해야 할 선수 누구 있어요? 뭐 대표적인 선수가 이름도 좀 익숙하실 거예요. 아이만 후세인이라고. 왜 아시안컵 때 요르단과 경기하면서 골 넣고 잔디 먹는 세레머니 하다가 시간 누적, 시간을 너무 끌었다고 그래서 경고받았던 선수인데요. 이 선수가 지난 4차전에서 우리나라와의 경기 때 1대0으로 뒤지고 있던 후반 5분에 동점골을 넣었어요. 그래서 역시 뭐 한가다 가는 선수구나 이렇게 바라봤는데 다행히 우리가 그 경기에서 3대2로 승리를 거뒀습니다만 A매치 65경기에 나와서 25골을 넣고 뭐 정확히 젠 신장이 189라고 하는데 보통 현장에서 느끼는 건 190 이상으로 느껴진대요. 이 선수가 점프력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공권이 탁월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어려운 상대고 그리고 8경기에서 5골 넣었으면 골 감각도 괜찮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또 변수가 지난달에 갑자기 그 감독을 교체했습니다. 그래요? 네, 스페인의 헤수스 카사스 감독이랑 손발을 맞춰왔는데 한국과 요르단 2경기를 남겨뒀는데 이 2경기를 모두 이겨야 월드컵 본선을 직행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호주 대표팀 출신인 그레이엄 아널드 감독으로 바꿨기 때문에 원래 바뀐 감독 뭔가 보여주고 싶어 하잖아요. 작심하고 덤비겠네요. 네, 작심하고 덤빌 거고 그렇게 되면 모든 좋은 카드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만 후세인 선수라든가 우리하고 경기할 때 후반 추가골을 넣었던 그 뭐 바에시 선수 이런 선수를 집중 투입할 거고 또 그때도 사실 우리 공격수들을 굉장히 괴롭혔어요. 근데 이건 홈이잖아요. 그러면 할 것 같은데 아무튼 뭐 내일 새벽입니다. KBS ETV로 3시부터 중계 방송할 건데 이영표 해설위원이 이길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지켜지는지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영표 해설위원 믿습니다. 자, 성적 부진에 허덕이던 프로야구 두산의 이승엽 감독이 자진 사퇴했습니다. 사실 현역 선수 시절에 엄청난 활약 뿜어내던 국민타자 라이언킹이었죠. 감독으로서는 마음대로 잘 안 됐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뭐 자진 사퇴라고 하는데 팬들의 표현을 빌자면 자진 사퇴라고 쓰고 전격 경질이라고 읽자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사실 3년 계약만 할 때도 파격적이었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스타 출신이기 때문에 화제를 몰고 다닐 수 있고 또 작은 변화만 줘도 뭔가 큰 느낌을 줄 수 있었는데
뭐 국민 타자다운 특별한 것을 보여주지 못해서 스타 감독이 역시 성공하기는 스타 출신의 선수들이 감독으로 성공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또 다른 일례가 돼버린 것 같아서 무척 아쉽습니다. 뭐 시즌 성적을 보면 23승 3무 32패 리그 9위까지 추락을 했거든요. 사실 키움이 전력 공백을 감안하게 된다면 사실 키움을 제외하고 계산하게 되면 최하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뭐 흔히 그 두산하면 허슬두라고 하는 팀 컬러가 있었거든요. 강력한 뭐랄까 몸을 날리는 수비 그리고 전체적으로 느끼는 파이팅. 그런데 전체적으로 좀 운이 좋지 않은 면도 있었어요. 뭐 곽빈이라든가 홍건이라든가 주요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긴 했는데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스타 선수들이 좀 무색했고 또 한편으로는 외국인 선수들이 잘 손발을 맞춰주지 못한 지금 사실 한화의 폰세라든가 이런 선수들 보게 되면 또 같은 옆에 있는 잠실의 오스틴 선수의 활약을 보게 되면 예, 외국인 선수가 좀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 해준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선수단을 가지도 못했다 이런 평가를 받는데 이승엽 감독의 팀 칼라를 살리는 방법 자율이었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뭐 어떤 팀이나 부서 운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율이라고 하는 게 성공하면 대단한 거지만 실패하면 항상 바로 그것 때문에 실패한 거야라고 책임을 묻게 되잖아요. 그런 면이었고 그래서 어려워요. 네, 그렇다 보니까 아까 말씀했던 국민 타자 자기 훈련 개인 능력을 이렇게 키우는 데는 굉장히 뭐 좋은 재원이었지만 팀을 이끄는 시스템을 갖추거나 운영 능력을 갖추는 것들은 좀 실패하지 않았나. 그리고 사실 요즘 야구 굉장히 데이터 중심인데 그 데이터에 잘 적응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제 뭐 감독이라고 하는데 메이저리그에서 흔히 이제 감독을 매니저라고 하거든요. 매니저 운영 능력이 탁월해야 되는데 리더십 못지않게 운영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 거 한편으로 우리는 좋은 감독감을 잃지 않았나 하는 건 좀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네. 자. 감독 경질은 코치진 선수들에게도 상당한 경고, 뭐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조성환 감독 대행 선수들 분위기는 어때요? 사실 조성환 감독 대행 막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그동안 그 두산이 가지고 있는 그 선수단의 근성, 투지 또 경기력을 살려야 되는 책임이 있는데 지난 3일 첫 경기를 치렀어요. 근데 첫 경기는 아무래도 처음 사령탑에 오르다 보니까 무기력하게 기아에 11대 3으로 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경기 이제 두 번째 경기 끈끈한 두산의 모습을 보여달라면서 선수를 다스렸고 또 이제 그 선수에게 팬들 못지않게 그런 모습을 보고 싶다. 그리고 되자마자 감독 대행이긴 하지만 올 시즌 목표가 어제 경기를 이기는 것이었어요. 근데 어제 아쉽게 다시 8대 3으로 지고 말았습니다. 뭐 양석환 선수, 조수행 선수를 2군에 보내고 신인 내야수인 김준상, 박준수, 이선우를 투입하는 파격적인 결정도 했는데 승리를 가져오지 못해서 좀 아쉽고요. 하지만 희망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선수라고 할 수 있는 양의지 선수가 진짜 몸을 날리면서 탁월한 집중력을 보였고요. 뭐 몸에 맞고 나가기도 하고 우리 이제 빠지는 공을 팔로 직접 막아서 저것도 하고 타석에서 홈런도 치고 정말 두산의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노력은 했는데 경기를 이기지 못한 건 무척 아쉽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어제까지 4연패에 빠졌거든요. 오늘 이제 기아와 3연전 경기를 가지게 되는데 최원준 선수를 선발로 지금 내세워 놨거든요. 오늘은 기필코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연패를 탈출하고 어떤 반전의 계기를 만들지 않으면 두산이라는 명문팀이 너무나 초라한 성적표를 받고 올 시즌 마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반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요. 다음 달 10일 프로야구 별들의 잔치 올스타전이 대전에서 열립니다. 선수 선발이 한 구단별 베스트 12 후보 명단 공개됐죠? 네. 각 팀별로 10명씩 그리고 이제 포지션별로 투수 3포지션을 포함해서 선발, 중간, 마무리 그다음에 지명타자까지 포함해서 12포지션에 이제 10명씩을 해서 120명을 뽑았는데 뭐 삼성의 원태인, 그다음에 SSG의 김광현, 롯데의 박세웅 이렇게 뭐 LG의 임창규 이런 거 보면 유현진 선수 이름이 들어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한화에 올라온 선발은 역시 폰세입니다. 그래요? 예, 9승을 뭐 9승 무패, 다승 1위고요. 뭐 저 평균 자책점 1.80이고 삼진 112개나 잡아서 이것도 1위고 다른 선수를 대체할 수 있는 위닝도 1위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뭐 포수 포지션도 굉장히 뭐 강민호, 양의지, 정성우 이렇게 적었는데 3루수 포지션 경쟁을 보면 이건 거의 진짜 별들의 전쟁입니다. 삼성의 김영웅, 뭐 두산의 임종성, KT의 허경민, 그리고 SSG에는 홈런 타자 최정, 그다음에 기아에는 김도영,
LG의 문보경, 그다음에 한화에는 홈런 타자인 역시 또 오시환, 네. 그리고 키움을 지탱하고 있는 송성문 선수까지 이렇게 보면 3루수는 사실 누가 들어와도 뭐 전혀 낯설지 않은 상황인데요. 삼성과 롯데, KT, SSG, 두산이 드림 올스타를 이루고요. LG, 한화, 기아, NC, 키움이 나눔 올스타를 이루는데 다음 달 12일입니다. 근데 올스타 팬투표 어디서 하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일단 KBO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고요. KBO 홈페이지 공식 애플리케이션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틀 스폰서가 그 신한 솔뱅크거든요. 거기 어플리케이션에도 할 수 있어서 1일에 한 번씩 그렇게 한 분당 3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선수 나눠 찍으셔도 되고 한 선수 몰아주셔도 되고 그러면 다음 달 12일에 펼쳐지는 별들의 전쟁에 그 스타들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70%를 뽑고 유현진 선수라든가 다른 선수는 선수단 투표 30%가 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명단에 없는 선수도 다시 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이제 2분 채 안 남아서 조금 서두를게요. 남자 테니스 4대 천왕 중 유일한 현역 조코비치가 프랑스 오픈 롤랑 가로스 우승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4강이 진출했죠? 네, 4강에 진출했습니다. 근데 사실 롤랑 가로스 하게 되면 굉장히 기분 좋은 장소거든요. 지난 파리 올림픽 때 알카라스 선수를 꺾고 금메달을 차지한 장소입니다. 근데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회전에서 영국 선수 이기고 통산 100 개인 단식 100승. 그다음에 8강전에선 세계 랭킹 3위 독일의 찌베레프 선수를 이기고 지금 4강에 올라가 있거든요. 4강 상대가 이탈리아 선수인데 세계 랭킹 1위 신네르입니다. 근데 역대 전적 4승 4패. 그래서 뭐 정말 4강에서 만약에 이기게 된다면 결승에서 다시 카를로스 알카라스 선수를 만나기 때문에 조코비치 선수 입장에서는 다 이기고 싶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심 꿈꿀 겁니다. 단식에서 통산 그 100승을 넘은 선수가 이제 2선수 있게 되는데 가장 많은 기록을 가진 선수는 이미 은퇴한 라파엘 나달 112승이거든요. 고지가 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요즘 게임하는 거 보면 뭐 전성기 때 못지 않습니다. 끝으로 이번 주말 꼭 봐야 할 경기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오늘부터 시작된 그 아시아 체조 선수권 대회가 있는데요. 뭐 김재호, 문건영 선수의 마루 경기, 박승호 선수의 철병이 있는데 체조 담당 박주미 기자가 딱 한 선수를 꼽아줬어요. 누구예요? 안마의 허웅 선수를 집중해봐라. 허웅 선수 농구 선수 아니고 체조 선수입니다. 체조 선수 허웅. 네, 이번 대회는 사실 내년에 있을 아시안 게임 전초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수들이 만약에 여기서 메달 색깔들을 좋은 걸 가져간다면 내년 아시안 게임에선 다 금빛으로 빛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한수 KBS 기자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끝곡으로는 아이유의 Never Ending Story 듣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 손 닿을 수